당신이 10대 조립 병원에 입원한다면 아마도 양극성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위탁어린이에 대한 약물 치료가 시작되었기에 나는 이 현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테레사 게이틀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남편 빌과 함께 1996년부터 2000년까지 96명의 위탁 어린이를 보스턴의 집에서 돌보았고, 이 사회가 위탁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사회복지국에서 초반에 연결해준 어린이들은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모든 어린이들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듯 했다고 그녀는 말한다. 몇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녀 집 현관에 앉아서 보스턴의 꽤 험한 동네 번화가를 내려다보았다. 지나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인종에 무관하게 손을 흔들며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테레사 게이틀리는 금발머리에 마른 체격 여성으로 입양아 출신이라는 특징적인 이력을 가졌다. 1964년에 태어난 그녀는 양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고 10대 때 너무 반항적으로 변해서 메릴랜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소라진과 또 다른 신경교환제를 투여받았다. 간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을 먹어야 했는데 약을 혀로 버리고 나중에 뱉어버리는 방법으로 약을 먹지 않은 후에야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약 복용에 반대하지 않는다. 몇 년 전의 힘든 시기에 항우울제와 기분 안정제가 매우 도움이 됨을 알았고 지금도 그 약들을 복용한다. 위탁물로서 게이틀리는 의학적인 조언에 따라서 입양된 어린이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투여했다. 어린이들 대부분이 약물 칵테일을 복용하였다. 주로 어린이들을 더 조용하고 관리가 쉽게 만드느라고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어린 전에 한 여자 어린이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각을 전혀 못할 상태였습니다. 고기 반찬을 먹고 싶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았지요. 또 다른 어린이는 저를 찾아왔을 때 거의 벙어리였습니다. 이미 말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약을 더 주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이틀리는 몇몇 위탁 어린이의 이력을 더 살펴본 결과 결론을 내렸다. 어린이 96명 중에서 아마도 9에서 11명 정도에게만 약이 필요하고 약이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96명의 어린이를 추적했고 예상대로 많은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궁금했다. 그녀는 과연 약물 칵테일을 계속 복용한 어린이들과 복용을 중단한 어린이들의 삶의 차이가 생김을 알게 되었을까? 그녀는 말한다. 약을 계속 복용한 어린이들과 끊은 어린이들을 돌아보면 결국 약을 끊은 어린이들이 성공적이었습니다. 리즈는 정신과의 약을 복용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녀는 약을 끊고 잘 지냅니다. 가나대학에 다니며 졸업을 앞두고 결혼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누구나 약물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대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관리를 배우게 되고 강점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이들 대부분은 아주 나쁜 일을 겪은 경험을 가집니다. 하지만 약을 끊고 나면 과거를 딛고 일어서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가능합니다. 약물을 복용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어린이들은 대처 기술을 키울 만한 기회를 전혀 못 만납니다. 어릴 때 그런 기회를 못 만났기에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녀의 경험이 과학 연구는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험은 위탁 어린이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대가를 엿보게 해준다. 그녀는 약물을 계속 복용한 어린이들 대부분이 결국 장애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테레사 게이틀리와 마찬가지로 뉴욕주 브리스엘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샘 클레이본은 미국에서 위탁 어린이로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인 경험을 통해서 말한다. 1965년 하렘에서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돌보지 못했고 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주거 그룹 홈에서 살았다. 그렇던 온 허드슨의 그의 아파트에서 만났을 때 그는 아주 빠르게 전후 맥락을 설명했다. 그를 이야기한다. 그 당시에는 진단자가 정신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위탁시설 사람들은 우리를 때리고 신체적으로 구속하고 빈방에 던져놓는데 더 관심이 많았지요. 제가 지금 그곳에서 자랐다면 빌어먹을 약에 취해서 지냈을 테니 그래도 지금보다 그때 자라서 다행입니다. 약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을 테니까요. 지난 20년 동안에 그와 파트너 에바 대학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위탁 어린이와 빈곤 어린 청소년을 위한 옹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에바 대학 역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정신병원에서 강제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위탁 어린이의 정신과 약물치료에서 인종적인 측면을 경험했다. 2000년경부터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은 흑인 청소년의 비율이 급증했다. 병원 퇴원 환자를 기준으로 볼 때 백인 청소년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흑인 청소년이 양극성 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버는 이 진단이 어린이들에게 약을 먹이는 근거를 제공하고 이는 결국 어린이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겨준다고 말한다. 터스키기 매독 실험은 이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흑인 어린이들에게 저지르는 것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지요. 제약회사와 정부는 한 통속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사간춤을 춥니다. 그들은 이 어린이들에게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모두 자본주의에 가는 것이지요. 그들이 커뮤니티 안의 모든 흑인들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들을 평생토록 손상시키며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생활보호 조금 수혜자 목록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니 멘토링한 지역 청소년 중에서 한 명인 조나단 베로는 대화 내내 그 질바닥에 누워 절반은 자고 절반은 듣는 모습이었다. 1985년 하렘에서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조나단은 어려서 여러 것을 떠나다가 화이트 플레인스의 할아버지 집에 살았다. 7살 때 그는 ADHD 진단을 받고 리타니를 복용했다. 중학생이 되면서 반응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며칠의 싸움을 벌이고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데파코트와 리수페탈 처방을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나단은 여가 시간 대부분을 농구 코트에서 보내는 활동적인 청소년이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시간을 방에서 고립된 채 보내기 시작했다고 클레이버는 말한다. 그는 양극성 질환으로 인해서 심각한 장애를 가졌다고 판명이 되어 18세기 되기 전에 생활보조금 수혜 대상자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생활보조금을 받는다. 조나단은 오후에 낮잠을 자느라고 여전히 다소 무거운 눈꺼풀을 보이며 설명한다. 약에 취한 상태여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전리고 마약 중독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 말을 듣고 클레이버는 어느 때보다도 흥분해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늘날 많은 형제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단 약을 복용하면 자기 자신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투쟁하고 변화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려 하고 성공하려는 모든 의지를 잃습니다. 그들은 빌어먹을 약물의 화학적인 수갑에 굴복합니다. 바로 의료라는 이름의 속박이지요. 매독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 엘바마 메이컨 흑인 대성들을 시행한 악명 높은 생체 실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독에 감염되고 방치된 피해자들은 정부의 무료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라고 기만을 당한다. 옮기니? 자, 인터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누에서 웨스트버러 조립병원에서 열린 주 전체 청소년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 협의회는 18세 이전에 정신건강 시스템으로 들어온 청소년들로 구성되었으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방법에 대해서 매사추세츠 정신건강부 조언을 제공한다. 2008년 이 위원회의 코디네이터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정신질환을 받은 맥튜 맥웨이드였다. 그가 바로 나의 방문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회의에서 나는 테이블을 돌며 모두에게 어떻게 건강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물었다. 처음에는 정신자극제나 항우울제를 복용하다가 양극성 진단을 받은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인종이 섞인 이 그룹에 속한 몇몇 이들은 정신과적인 장애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회적인 경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칼 존슨은 16살 때 폭력적인 언쟁을 벌이다가 보스턴의 또 어린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응급실 의료진에서 그 어린이를 죽이고 싶다고 말한 그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고 그곳에서 양극성 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는 말한다. 그들은 어떤 검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몇 가지 질문만 하고 약을 잔뜩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그는 25번이나 입원한다. 그는 항정신병약을 좋아하지 않아 퇴원하면 규칙적인 약 복용 대신에 말이 하나를 피웠고 이는 반드시 문제로 이어졌다.
체포되어서 병원으로 다시 보내어지지요. 뭐 괜찮아요. 그냥 사업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많을수록 의사들은 돈을 더 버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싫어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나치 수용소의 노예가 된 기분이에요. 회의에 참석한 다른 3명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한청년이 200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후에 가족 문제로 화가 나서 차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말했다. 저는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정신병자로 분류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정말 정신병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또 한 사람은 6개월 전에 경미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판사가 감옥에 갈지 회사도 보러 조리 병원에 갈지 선택권을 줬다고 설명한다. 그는 감옥보다도 이것이 더 안전하다며 자신의 선택을 설명했다. 위원회의 3번째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13살 때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들 이야기는 가난한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시스템으로 진입하는 또 다른 경로를 보여준다. 비행과 범죄로 인해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많은 청소년들이 무거운 약물 칵테일에 취해서 느리느리 움직이며 말한다. 한편 사람을 주기받고 현재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사는 그 청소년을 말한다. 국가가 정말 우리를 돕고 싶다면 일자리 프로그램에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시리어쿠스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2008년 봄에 만난 시리어쿠스 두 가족 제이슨과 켈리 스미스 그리고 션과 그의 노처를 다시 방문했다. 가족, 친구, 상담사, 의사들은 두 가족에게 자녀가 약을 먹어야 하는지 각기들에게 조언했다. 두 가족은 당황스러운 조언에 직면해서 상반된 결정을 내린다. 제시카, 이전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제시카 스미스가 잘 지내는 중임을 알았다.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1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녀가 문을 열려와서 나를 반겨주었다. 제시카는 4살 때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때 그녀는 부모는 항정신병 약물을 포함한 3가지 약물 칵테일을 복용하려는 뉴욕 주립대 보건과학센터 소속 의사의 근거를 거부했었다. 오늘 그들은 동화 작가 모리스 샌닥의 사랑스러운 캐딜렉터 진짜 로지를 연상시키는 8살 소녀 제시카와 함께한다. 외향적인 어린이인 제시카는 최근에 학교 뮤지컬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뮤지컬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하며 첫 공연 날 딸의 행동을 그녀의 감정 조절 능력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꼽았다. 제시카는 똑똑한 역할을 맡아서요. 다른 여자 어린이가 뮤지컬 도중에 제시카의 의자를 훔쳤는데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죠. 제시카가 화가 났음을 우리는 알았어요. 하지만 제시카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딸이 상황을 감당하는데 점점 요령을 키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시카는 더 이상 상담사를 만나지 않지만은 여전히 어려움을 존재한다고 그녀는 어머니는 말한다. 제시카는 한 번의 어린이 여러 명과 함께 노는 그룹 활동을 여전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여전히 화를 냅니다. 대장이 되고 싶어 하고 시끄럽고 거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로 차고 무는 행동을 사라졌어요. 그녀 아버지도 덧붙인다. 그녀는 감당하기 어려운 성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매우 시끄러운 어린이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질 않았지요. 그래도 저는 잘 자랐어요. 네이선으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12달을 보냈다. 2008년 여름 4살 때 ADHD 진단을 받고 A형 양극성 질환 진단을 받은 네이선은 잘 지낸다고 그의 어머니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 ADHD 치료제는 주로 코인서탈을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리스페드를 복용하던 그해 여러 네이선 자신이 육상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의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그들과 멀리 뛰기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분 변동도 덜 심해지고 누이에 대한 적대감도 줄었으며 잠도 더 잘 자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어머니가 말한다. 아들이 더 책임감 갖춰서 행동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이제는 혼자서 샤워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혼자서 챙기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가슴 벅찬 이야기였지만은 네이선이 가을에 학교로 돌아가며
비교적 평화롭던 시간은 끝났다. 네이슨의 불안과 변덕이 심해졌고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은 그의 불안이 진정되기를 바라며 리스페드러의 용량을 늘렸다. 그의 어머니는 2009년 초 전화 인터뷰에서 서명한다. 의료인들은 아들의 불안이 향극성과 유관한지 아니면 별도 질환인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ADHD는 괜찮고 잘 조절됩니다. 그래도 효과가 안 나타나면 의료진은 항불안제를 투여할 것입니다. 고용량의 리스페드로 인해서 아들이 너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이듬해 봄에 내가 시러큐스로 돌아왔을 때 네이슨의 부모님은 네이슨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거의 절망하는 상태였다. 네이슨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고 설상가상 배뇨 조절이 어려웠다. 며칠 전 그의 어머니는 이런 상황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슴 아픈 방식을 목격했다. 그녀는 말한다.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는데 빈 교실 가운데 홀로 자기 책상에 앉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들은 아들도 친구를 가졌다고 제게 말하지만 아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괴롭히지 않는 반 친구는 단 한 명뿐이었어요. 네이슨 어머니는 이런 고립감이 집에서도 이어진다고 덧붙였어요. 아들은 항상 자기 방 안에만 있어요. 네이슨의 아버지는 또 다른 약물 조정이 아들에게 도움이 되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부모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고백했다. 네이슨을 상담한 심리학자는 아이디어가 고갈되었고 학교는 네이슨의 심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가족과 친구들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를 못했다. 이 상황 가운데 혼자인 것만 같아요. 네이슨의 어머니는 말한다. 지실대로 지쳐서요.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이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들을 도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들기 전에 네이슨은 방에서 나와 스타워즈 헬멧과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 몇 가지를 수줍게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이 제크 라이어라고 말했다. 내게 종이 비행기 접는 법을 알려주고 방 안에서 그걸 날려 보였다. 네이슨은 캠코더로 영화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다. 나는 네이슨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퀴즈를 냈고 그는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타이타닉은 1912년에 침몰했어요. 그리고 해골 그림은 밀어낸 네이슨은 인체의 다양한 뼈를 자랑스럽게 구분해냈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모두 저희 아들을 사랑해줘요. 그의 어머니는 말했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나는 그 이유를 쉽게 이해했다. 라고 정리를 하면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